자, 문제 1번부터 천천히 봅니다. 지금 물음 1번 풀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거니까 정독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문제를 읽고 어떻게 이제 풀지 해석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 읽지 않고 그냥 답만 그냥 반복해서 본다고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꼭 문제를 정독 꼭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문제를 정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문제 1. 다음은 거주자 이석이 남성 48세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이다. 이석이는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문제 1번 전체 30점이란 거죠. 자, 이석이는 제시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로 성실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 제시된 항목 외에 가산세, 세액 감면 등은 기타 항목은 해당 없다고 가정하고 풀면 된다. 자료 1, 자료 1번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를 쭉 읽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1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물음 1번이 자료 1번에 관한 문제니까 자료 1, 사업소득, 제조, 건축자재 관련한 사업소득이죠.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기장 의무에 따라 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장하였고 아래 자료로 확인되는 것 이외의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1번 총수익금액 관련 자료 1. 2021년 1기부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 과세표준 합계 6억입니다.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라는 거예요. 6억이. 2. 생산한 제품 시가 2천만 원, 원가 1,600만 원. 이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정산업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대정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가 2,400만 원짜리를 받았다. 3. 거래처 주식회사 한라실업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300만 원을 현금 수령하였다. 4.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제품 시가 1,000만 원, 원가 800만 원짜리를 자기 주택을 보수하는 데 썼네요. 자, 5. 사업과 관련 없이 컴퓨터를 기증받았다. 얼마짜리? 시가 300만 원짜리네요. 6. 매출 채권의 지연 회수로 인한 연체이자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 이게 총수익 금액에 관련된 자료예요. 2번은 그럼 지금 필기된 건 보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쭉 읽는 거니까 문제 부분만 읽을 거예요.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자료야. 필요경비 관련 자료예요. 1번 자료는 총수익 금액, 매출에 관한, 쉽게 말해서 매출에 관한 자료고요. 2번 필요경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인세로 하자면 송금으로 할 필요경비 관련 자료예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경비다 말이죠.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필요경비 합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2번 인건비 중에는 이석이 본인의 급여 2천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0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지급이자 중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지급수수료 중에는 사전약정 없이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제세공과금 중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뭐다? 우리는 자료 앞으로 돌아와서 자료 1번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죠? 자료 1번을 다 읽었어. 우리가 이미 무릎 1번을 풀고 있다는 거 알죠? 무릎 1번은 뭐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석이는 제조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는데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무릎 2번에서 풀 거야. 자료 2번에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자료 1번에 있는 제조업에 관련된 것만 요것만 지금 보고 무릎 1번을 풀면 돼. 10점짜리죠. 무릎 1번 풀 거예요.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그죠? 그리고 필요 경비는 얼마냐? 그리고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그렇다면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일단 위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강의가 시간이 좀 길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내용도 하고 문제도 풀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전체를 한번 65회차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전체 리뷰를 압축용 강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압축용 강의. 본인이 만약에 내가 조사해온 실력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뭐 지금 기본 정리 이런 것까지 다 안 봐도 된다라고 하면 최종 정리할 때 그거 압축한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계 실무 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회차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재무에게 원가에게 따로 그 회차를 압축해서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회차 재무회계 전체 강의 시간이 한 15시간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1시간 안에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이제 그걸 복습용으로 쓰시라고 최종 마무리용으로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조사위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강의 지금 기본 강의 제가 하는 게 기본 강의 때는 길게 뭐 일부러 늘려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론도 설명드리고 문제풀이도 해드리고 답안 양식 옮겨 적는 것까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 충분히 이제 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중수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압축 강의처럼 할 거예요. 그것도. 자, 그것도 몇 시간 걸리긴 할 거예요. 그것도 뭐 짧게 한 10분 걸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꽤 걸리겠지. 그렇더라도 그걸 압축해서 할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일단 이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석이. 자, 제조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구나. 자, 밑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어요. 그죠? 성실 사업자는 아니야.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성실 사업자는 아니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거 제가 3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뒀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밑에 보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 밑에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지에 이거를 뭐 쓸 필요도 없고 뭐 써서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우리 문제를 푸는 입장이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복식부기 의무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사업자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종류가 크게 있는 거야. 뭐? 간편장부 대상자 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 이거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아주 특이한 경우 이런 건 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수험 수준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자, 사업자는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야. 사업자는 일단 여러분 무조건 장부를 써야 돼. 장부. 장부 있죠? 그냥 장부에 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오늘 얼마치 팔았고, 또 원자재를 얼마큼 사왔고, 직원에 얼마가 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장사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거래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 돼. 그죠?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장부에 기록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1번은 뭐예요? 간편장부 대상자. 2번은 뭐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름 자체가 뭔가 간편해 보이죠. 좀 영세하거나 이런 경우에 막 올해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내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뭔가 거창하게 막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친구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자들을 장부를 쓰기는 써야 돼. 장부를 나는 좀 영세하니까 장부를 아예 안 쓸래.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일단 할게요. 없고 장부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간편장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돈이 얼마 받는지만 그리고 네가 뭘 샀다면 뭘 샀는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해 놓으면 오케이 장부 쓴 걸로 인정할게 뭐 가산세를 먹이거나 장부 안 썼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게 라는 개념인 거야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우리 여러분 회계 때 공부했죠. 여러분 회계 실무 때 복식부기 공부했잖아요. 그죠? 회계 우리가 공부했던 회계는 모두 다 복식부기로 했죠. 차변 대변이 동시에 적히잖아. 그게 복식부기예요. 한쪽만 적히는 게 단식부기야. 단식부기. 예를 들면 내가 뭐 현금이 들어왔다. 뭐 매출을 했는데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현금 100원 그 옆에 그냥 뭐 팔았다. 기분 좋다. 막 이렇게 적어두는 거. 정확하게 대차 평균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만 그냥 다 간단하게 한쪽만 적는 게 단식부기. 우리가 지금 회계 때 공부했던 거, 회계 실무에 공부했던 게 복식부기죠. 차변, 대변에 다 적는 거야.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뭐 매출 100원 이런 식으로. 이유가 설명이 되지.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장사를 해서 매출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숫자도 맞아 떨어지고 내가 돈이 왜 들어왔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대차 평균 원리로서 확인도 되고 그죠? 이게 복식부기잖아 그죠? 그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복식부기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라서 야 너는 좀 그렇게까지 복식부기 하기 좀 힘들겠다. 그냥 간편장부만 쓰렴. 이라는 기준인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다 복식부기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필기된 걸 보면서 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나온다고.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였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 조사해온 문제를 보면 어떤 거 나와요?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그거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장부 기장하지 않았으면 추계하죠 우리. 추정해서 계산한다 하잖아. 소득 금액을 얘가 장부를 썼어야 알 거 아니야, 그죠? 장부를 썼어야 야 네가 돈을 이만큼 벌었구나, 세금을 이만큼 내렴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부 안 썼는데요? 뭐 이런 건 신고할 때 되는데 이런다는 거야. 5월달 소득세 신고하는데 사업자가 와가지고 안 썼는데 장부 안 썼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추정해서 미리 우리가 경비율을 다 계산해 뒀죠. 추정치로. 뭐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면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추정하는 경비로 넣어준다는 거야. 그게 추계죠. 그때도 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인정해 줄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인정해 줄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그죠? 어떻게 이게 추계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회차에는 그게 아니지. 장부를 계산했잖아. 근데 앞 회차에 보면 나오죠. 앞 회차를 기출을 보다 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계를 적용할 거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연습해야겠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추계가 아니니까 추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구나. 그것도 할 줄 알아야겠구나 정도만 지금 리마인드 하세요, 머릿속에. 자,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뭐 일정 규모 미만이야. 영세하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간편장부를 기재한 경우에는 뭐 복식부기 뭐 엄격하게 정확한 장부 복식부기는 아니더라도 그걸로 하진 않았지만 뭐 정식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복식부기를 요구하고 싶어 나라에서는. 근데 너무 영세한 친구들이니까 너희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여러분들은 사업자분들은 복식부기 장부 하지 않아도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 뭐 문방구에도 팔고 여러분 서식도 다운로드 편해. 이걸로만 쓰셔도 저희가 뭐 가산세를 매기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있다고. 자, 여러분 요거를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if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야.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뭐예요? 너무 훌륭하게도 야 나는 뭐 좀 요령이 돼. 그거 난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래 복식부기로 만약에 작성을 했어. 뭐 프로그램을 막 이용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아주 훌륭한 친구죠. 훌륭한 친구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부담을 더 드리면서 장부를 복식부기로 훌륭하게 해놨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뭐 기장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알겠어요? 요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뭐 간편장부 대상자가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복식부기로 작성을 했다면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준다는 거야. 이따가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장세액공제란 거는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냥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복식부기로 했다고 해서 기장세액공제는 해주지 않겠구나라는 걸 지금 알 수 있겠지. 그죠? 기장세액공제란 거는 어떤 취지예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본인이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복식부기로 작성을 했다면 너무 훌륭하다는 거지. 그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여러분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억, 니은 있는데 뭐두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거야. 뭔지만 볼게요.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대.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뭐 내가 뭐 장사가 엄청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첫 해잖아, 첫 해. 그러니까 첫 해니까 일단은 나라 입장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해, 신규로 그 사업을 시작한 첫 해는 간편장부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은 뭐야? 이제 첫 해가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런 사람인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매출. 야, 저 집 장사 잘 된다. 매출 얼마나 나올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매출액을 생각하면 돼. 수익 금액은. 그게 얼마 미만이면은 간편장부로 해라는 거예요. 도소매 3억, 제조업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7,500만 원. 여러분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세목이 아니고 업종별로 기준이 있다고. 3억, 1억 5천, 7,500만 원을 적용한 업종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뽑아온 거야.
도소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래 이제 그 사오는 것도 많고 파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도매 같은 경우 기준이 높은 거지 3억. 제조업도 뭐 1억 5천, 그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많이 보겠지 여기서 그 조사위원 시험에서 제조업 1억 5천인 거야.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전문 서비스업 이런 것도 7,500만 원인데 요것도 여러분 뭐 굳이 뭐 다 안 해도 돼. 그냥 일정 규모 미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줄 거야 문제에서 아마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다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봐 제조업인데 1억 5천 미만이지 매출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봐도 기업 뭐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니은 뭐? 작년 매출 금액이 규모가 작은 경우, 어떤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 경우. 이런 사람이면 그래 복식부기 하기 좀 부담스럽겠다. 간편장부로 해도 오케이, 오케이 하고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인데 간편장부 해도 오케이인데 네가 복식부기 훌륭하게도 네가 번거롭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해 두고 열심히 잘 기록했다면 뭐다?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줄게 라는 게 나라에서 하는 거야. 알겠죠? 간편장부 대상자. 오케이. 됐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어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스토리처럼 얘기했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자 너무 훌륭하게도 복식부기로 했으니까 기장세액공제 줄게. 복식부기 의무자야. 너는 네가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네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기장세액공제는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스토리를 갖고 좀 외우면 나을 겁니다. 알겠죠? 세액공제는 여러분 뒤쪽에 지금 이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뒤쪽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겠지. 뭐 자녀세액공제, 뭐 교육비공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때 기장세액공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랬어? 복식부기 의무자잖아.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뭐다?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없지.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세액공제 말고 제재를 한번 볼까요? 제재도 여기 정리해놨어. 볼게요. 많이도 써놨죠? 만약 여러분 사업자가 뭘 했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서울에 신고하는데 야 나 안 했는데 몰라 기장했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봐. 장부 안 했어? 몰라 이런다고 해봐.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무기장 가산세 기장이라고 하는 건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야. 기장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무기장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가산세를 매겨요. 그죠? 무기장 가산세가 있다고. 그걸 매기고 그거를 부과하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장부가 없으니까 그죠?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이 추계를 적용할 때 경비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엄청 규모가 작아. 진짜 영세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업자는 그럼 뭐예요? 단순 경비율. 경비율이 높아. 그죠? 보통 여러분 알죠? 많이 들어봤지? 단순 경비율. 아, 영세하고 이런 친구들 경비를 많이 인정해주자. 경비가 많이 인정해줘야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할 거 아니야. 그죠? 보통 기준 경비율은 뭐다? 단순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다는 거야. 보통은. 그죠? 기준 경비율로 하거나 이 둘 점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단순이냐 기준 요거 적용하는 거는 추계를 적용할 때 장부를 쓰지 않았어. 장부를 사업자가 쓰지 않아서 추계를 적용할 때 경비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적용하는데 단순 경비율 진짜 영세한 친구들 그리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죠. 우리 책자 따로 있잖아. 그지? 그리고 기준 경비율은 조금 규모가 있는데 왜 안 했냐 임마. 이렇게. 왜 장부 안 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비율을 적게 인정한다는 거야. 자, 됐죠? 자,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돼요. 한 가지 더 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뭐다? 지금 여러분 무기장 가산세 매긴다고 했지? 야, 사업자. 너 왜 기장하라니까 왜 안 했어? 무기장 가산세를 매깁니다. 그죠? 근데 뭐다, 여러분?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는 안 매기는데, 여러분, 소규모 사업자는 뭐다? 간편장부 대상자 안에 있는 개념이야. 간편장부 대상자가 큰 개념이지.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진짜 영세한 애들 있죠. 진짜 영세한 애들.
진짜 영세하고 장부를 쓰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기준이 여러분 뭐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하야.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하.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불러.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그 안에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영세한 애들, 정말 영세한 애들, 걔들은 우리가 직전 매출 4,800만,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하, 이런 애들은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규모 사업자라고 불러요. 얘들은 무기장 가산세 안 매겨. 보통 얘들은 뭐겠어? 경비율도 단순 경비율 많이 적용되겠지. 정말 영세한 애들 단순 경비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영세해. 1년에 한 3천만 원 이렇게밖에 매출이 안 나와.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신고를 해요.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장부도 못 썼어. 그런 경우에 여러분 가산세도 없다는 거예요. 무기장 가산세도 없고 경비율도 최대한 많이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내가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 이해돼요? 근데 뭐다? 내가 소규모 사업자는 아닌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간편장부 대상자 안에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장부 안 썼어. 막 이래. 그럼 어때요? 예,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고, 그지?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고, 경비율은 경우에 따라 확인되겠지. 경비율도 이거 기준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나중에 추계에 대한 문제 내가 풀 때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준 경비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비율을 적용해서 푼다는 거야, 문제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에 말하고 있는 거는, 뭐랄까,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제에서 사업자 문제가 나올 때, 그냥 교수님께서는 툭 던져주세요. 이 사람 간편장부 대상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린다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5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고 장부를 기장했어. 그지? 그러니까 뭐 따로 신경 쓸 게 없다고. 기장세액공제 대상자 아니지? 복식부기 의무자. 자기가 할 걸 했잖아. 할 의무를 한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기장세액공제 대상자도 아니야.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도 해당 없죠? 신경 쓸 게 없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다른 회차는 어땠어? 봐봐요. 간편장부 대상자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나요? 장부를 기장 안 했다. 이런 거 나온다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추계를 하라는 거지. 추계를 적용하라는 거야.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을 이용해서 추계를 적용하라는 거야. 네가 추계를 할 줄 아냐라는 거야. 그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간편장부 대상자다. 마지막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줘라 얘한테. 이런 걸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다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해당이 없어. 뭔가 뭐 기장세액공제도 아니고 가산세 대상도 아니야. 하지만 이거를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적용이 된다고. 한 가지 더 꼭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추계 많이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회차 강의에서 추계에 대해서도 정리해뒀다고요. 그죠? 그것도 이제 제가 차후에도 할 거예요. 일단 기존 뭐 팟빵 강의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꼭 들어보세요. 추계 정리해야 돼요, 추계. 자, 여러분 정리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돼, 우리.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 봐봐. 이 사람 교수님께서 지금 이거 끝난 거야,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있죠? 이거에 대한 걸 우리 정리를 했어. 뭐? 기장세액공제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라는 거야. 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밑에 보면 기장했거든. 지금 복식부기로. 자, 오케이. 됐고. 우리 2번 할 거야. 성실사업자. 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벌써 끄신 분 있나요? 끄면 안 돼. 알았죠? 원래 여러분 좀 추상성이 높아요. 그죠? 세법 이론 같은 걸 처음에 한번 정리할 때는 숫자가 지금 안 나오는데 말만 제가 지금 계속 하니까 너무 싫죠? 하기 싫지? 하지만 좀 참아보세요. 자, 성실사업자는 아니다 그랬어. 복식부기 의무자이긴 해. 하지만 성실사업자까지는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교수님 말은. 성실사업자는 여러분 그 어떤 기준이 있어. 이것도 우리가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뭐 신고나 이런 뭐 장부 기장 의무나 여러 가지로 그냥 나라에서 이 친구 참 성실한 사업자야 라고 인정되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 그냥 그 기준이 있다고만 알면 돼. 뭐 그걸 판단하라 이렇게 안 나와, 우리 시험에. 그냥 준다고. 성실사업자다 아니다 이렇게 준다고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라면 표준세액공제를 1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도특법상 성실사업자라면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에다가 추가적인 혜택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이것도 받을 수 있어.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런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죠. 몰랐죠? 그죠? 몰랐어도 돼. 아무튼 그렇거든요. 의료비, 교육비 이런 세액공제들은 근로소득자들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 자, 야 네가 사업자인데 이렇게 성실해? 야 그럼 혜택을 좀 줘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죠? 성실사업자는 그냥 이런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혜택이야 이게. 세액공제적인 혜택이 조금 더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은 성실사업자는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가 뒤쪽에 표준세액공제 같은 거를 성실사업자가 아닌 거를 적용해서 풀 거야. 그죠? 바로 봐버리고 올까요? 정리한 걸 뒤쪽에.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야? 12페이지. 아,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여러분 자, 근로소득자가 아니지 일단. 이 사람 근로소득자는 아니잖아. 사업만 두 개 하고 있잖아.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근로소득자 아니에요. 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 중에서 뭐다? 성실사업자라면 12만 원이 세액공제인데 표준세액공제인데 일반적인 경우잖아. 성실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그냥 사업자잖아. 그죠? 그 경우에는 여러분 표준세액공제 얼마다? 0.07이라고 적으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의 단위가 100만이잖아. 100만, 10만, 만이잖아. 7만 원, 7만 원. 성실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라면 12만 원 공제라고 했지. 표준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그 12만 원에다가 추가로 뭐 의료비나 이런 것까지 세액공제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성실사업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표준세액공제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물음 3번에서 할 거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7만 원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교수님께서 여기 성실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필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안 적었네. 뒤에 어차피 있긴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표준세액공제 0.07. 여러분 0.07이라고 적어도 이게 7만 원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병행해서 쓸 거야. 0.07이라고 쓰기도 하고 7만 원이라고 쓰기도 할 건데 둘 다 여러분 똑같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7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래. 강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1억 단위가 지금 몇백만 원, 막 1억짜리 뭐 더하고 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타낼 때 강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숫자가 너무 길게 하되면 보기에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짧게 압축해서 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그냥 씁니다. 알겠죠? 이 말이구나. 성실사업자는 아니라는 말은 표준세액공제가 0.07, 7만 원이라는 뜻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죠? 자, 5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이 지났네요. 자,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길다고 했죠? 자, 그래도 충분히 초보를 가정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10% 있지. 우리가 뭐 물건을 뭐 어떤 금액을 표현할 때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왔든 팔았든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상대방한테 1억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이라고 하면 1억 팔고 1,000만 원만큼도 내가 받아야 되지.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만큼은 나라에 내야 되잖아. 부가가치세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간접세니까 파는데 상대방은 1억 1,0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되잖아. 1억 1,000만 원 받아서 1억이 내 매출이고 1,000만 원은 내 매출이 아니지 일시적인 부채로 잡히겠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일시적인 부채로 잡혔다가 뭐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저 소비자한테 받았던 1,000만 원 냅니다라고 나라에 내야 되잖아. 부가가치세로. 그죠? 그런데 뭐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금 사례라면 그냥 1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소비자한테 1억 1,000만 원을 받고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구별해 줘야 되잖아. 1억짜리 물건을 팔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나라에 냈으니까 내 매출은 1억이잖아. 그지? 지금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그냥 심플한 세상을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험에도 이래요. 회계사나 이제 세무사 쪽에도 재무회계 시험 이럴 때는 따로 언급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제외한다. 이게 가정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의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굳이 언급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마. 그냥 매출 네가 1억을 팔았으면 1억에 매출했다. 부가가치세는 그냥 언급하지 않더라도 1,000만 원 받아서 그냥 냈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라 이 말이거든. 알겠죠? 그 적용할 부가가치세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문장 보니까 막 헷갈리죠. 부가가치세를 그럼 생각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문제에서는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부가가치세 따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료 1번, 이제 물음 1번이었죠. 물음 1번. 우리는 제조업, 이석유라는 사업은 사업을 두 개 하는데 제조업을 하고 있네요. 제조업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TI,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는 적법하게 다 발급을 했고, 기장 의무, 어떤 의무지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잖아. 복식부기 그 의무에 따라서 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장했다. 아까 말했지? 복식부기로 얘는 한 거야. 기장세액공제는 안 되지.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대단하게도 훌륭하게도 장부를 복식부기로 한 경우에만 하는 거니까 기장세액공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너는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는 안 해. 그죠? 장부를 기장했습니다. 이렇게 뭐 추가적인 다른 사항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풀이를 들어갑니다. 이 앞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반적인 그냥 그 논리적인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그냥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복식부기 의무자구나. 성지사업자는 아니구나.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구나. 기장세액공제는 없겠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한번 체크한 거야. 전반적인 도입부에서 체크한 거야. 알겠죠? 지금부터는 진짜 숫자로 볼 거야. 숫자로. 숫자로 계산합니다. 한번 마실게요. 목이 말라서. 자, 1번은 여러분 총수익 금액 관련 자료야. 2번은 필요 경비 자료였지. 아까 여러분 물음 양식에서 제가 끌어왔을 텐데 잠깐만요. 여기 있나? 안 가져왔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갖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져왔구나. 여기에 몇 페이지죠, 여러분? 9페이지. 9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총수익 금액. 지금 우린 이거를 풀 거라고. 그러고 나서 2번 자료로 필요 경비. 이걸 풀 거고 마지막으로 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 마지막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알겠죠? 12. 그러니까 9페이지네요. 여러분 요 페이지는 여기 이걸 보셔야 돼. 여기 교재 하단에 있는 요 페이지를 보세요. 왔다 갔다 할 때. 자, 자, 1번. 21년 전체지 1기랑 2기니까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결국 2021년 전체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21년 1기 그리고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 과세표준 합계가 6억이다. 전액 세금 계산서 발행한 분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풀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해야 돼요. 뭐다? 1년 동안 여러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신용카드나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바로 이제 볼 수 있잖아, 그죠? 뭐 수화업자가 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구나, 신용카드 이만큼 매출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신고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뭐다? 제가 세금 계산서 받고 판 게 세금 계산서 발행한 세금을 받고 아닙니다.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지 상대방한테 그게 6억이라는 거야. 아까 말했지 여러분 지금 6억이 매출이니까 부가가치세는 6천만 원이었겠지. 하지만 그 6천만 원은 지금 여기서 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아까 말했잖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원래는 6억이 이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6억은 전부 다 뭐다? 매출이라는 거야 그냥. 부가가치세는 이 10분의 1이니까 10%니까 6천만 원일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따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매출액만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교수님께서 이미 발라내신 거야.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마. 그냥 그 매출액 자체만 지금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억이고 6억.
전액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상 매출이 6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밑에 있는 자료가 이제 쭉 지금 밑에 자료가 5개 주어졌죠? 1번 같은 경우는 뭐다?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상 매출이 6억이라는 거야.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 6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얘들은 여러분 뭐다? 부가가치세랑 소득세가 뭔가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조정해 줘야겠지. 무슨 소리지 알아요? 부가가치세법으로 계산한 매출이 6억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소득세에서는 매출이 100원인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이 90원이야. 뭐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해봐. 같은 항목인데 소득세에서는 얘를 매출 90원으로 판단한다는 애야. 근데 만약에 이 동일한 애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른 세율이니까 다른 세목이니까 나는 얘를 100원으로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조정을 해줘야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해줘야겠죠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00원이었는데 같은 항목을 소득세법으로 평가하자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평가하자면 이건 90원이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부가가치세 숫자가 100이야.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소득세법상 사업소수익 금액 90원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지. 변환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간접법인 거야 간접법.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간접법으로 총수익 금액을 찾아라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직접법은 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지. 야, 지금부터 그 소득세법상 그 사업소득 수익 금액 애들 찾을 거야. 야, 너 매출이야? 소득세법상 매출이야? 아니야, 너 앉아 있어. 너 맞아? 일어나. 이런 식으로. 너 나와. 50원 너 나와. 너 나와. 70원 나와.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애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다 더하는 거. 이게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은 뭐냐면 비슷한 친구를 부르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너 일로 와봐. 너 얼마야? 6억이야? 너 일단 여기 앉아봐. 앉아있어. 6억 앉아있어. 얘를 분석하는 거죠. 6억이 앉아있는데 얘를 분석하는 거야. 6억 중에 일부는 소득세법상 매출이 아니네? 넌 나와. 야,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보니까 야, 너는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매출이 아닌데 소득세법으로 보면 매출인 애가 저기 있네? 야, 너는 일로 와. 너는 여기 앉아. 이런 식으로. 간접법은 직접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고 비슷한 애를 데려와가지고 아닌 거를 빼고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거는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비단 뭐 부가를 소득으로 바꾸는 것만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고 전반적인 방법을 말한 겁니다.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현금 흐름표를 볼 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방법도 이거랑 비슷해. 똑같아. 기본적인 로직은. 직접법은 계정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너 현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너 일로 와. 더하기 앉아. 넌 마이너스야? 너는 이제 마이너스야.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누적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이 직접법. 그게 아니라 당기순이익 일로 와봐. 당기순이익 앉아. 당기순이익 앉혀놓고 너 이 중에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닌데 당기순이익 애들은 너 일어나 나가. 너희들은 나가. 그리고 반대로 당기순이익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현금이 들어온 애들 너 일로 와봐. 너희들 일로 와. 너희는 여기 앉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붙이는 거야. 비슷한 애를 가져와서 아닌 거는 제외하고 추가적인 넣을 거는 가산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정답을. 직접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차이가 나는 애들만 발라내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이 간접법이에요. 자, 간접법으로 지금 문제를 주신 건데 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이랑 vs 소득세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숫자를 주셨어. 6억이라는 거를. 6억이죠. 그리고 소득세하고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어떤 항목은 야 너는 나와야겠다. 너 일어나. 어떤 항목은 야 너는 추가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상 금액 6억을 조정해서 소득세법상 매출,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야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지.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러분 이걸 하려면 뭐를 알아야겠어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지? 어떤 특정 항목, 같은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보는 관점과 부가가치세법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무조건 다 다르다 이 말은 아니고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는 게 있다고. 야, 소득세법은 야, 나는 얘를 매출로 볼 거야. 부가가치세법은 야, 아니야. 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얘는 매출이 아니야. 과세 표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세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지금 간접법이야. 그리고 이 문제는 까다롭다고 했는데 보통은 여러분 그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법하고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법인세법이랑도 많이 비교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랑 법인세법,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요 차이. 요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씩 다르다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법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까다롭죠. 왜냐하면 세목을 두 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좀 까다롭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가가치세가 보는 매출 6억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6억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 앞에 앉아. 6억을 앉혀놓은 거예요. 6억을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한다? 야 소득세법상 이 뭐 1,000만 원 아닌데 너는 나와. 야 그럼 저기 있는 애. 야 저 500만 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아닌데 소득세법으로 보면 매출이 맞아. 너는 일로 와. 여기 옆에 앉아. 이런 식으로 더해주겠죠. 500만 원을. 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앞에 썰이 길었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제가 재무회계랑 우리 회계신문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고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 봐봐요. 뒤에 풀이한 거 일단 봐봐요. 옆에. 여러분 6억이지. 더 400만 원 더하고 300만 원 더하고 1,000만 원 더해. 마지막에 100만 원 더해. 그럼 총 수익 금액이 얼마 결과가 6억 1,800만 원이야. 6억에다가 결국 1,800만 원을 더해서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 6억 1,800만 원을 찾았어.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뭐 6억을 우리가 무슨 미분을 했어요. 뭐 거기다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그 숫자에다가 더할 건지 뺄 건지를 판단해서 더할 거라면 더하고 제외할 거라면 제외하고 요것만 판단만 하면 돼. 물론 그 판단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숫자에 연연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게 이 세법 실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항목별로 볼 겁니다. 항목별로. 자, 내가 만들었어. 이 석유, 제조업이잖아, 제조업. 이 석유가 하고 있는 제조업이니까 내가 뭘 생산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어요. 원가는 1,600만 원, 시가는 2천만 원짜리를 내가 생산했어. 그래서 내 거래처, 주식회사 대정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에 팔았어. 팔고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을 받아야 되잖아. 팔았으니까. 근데 대정산업에서 야, 올해 내가 좀 어렵다. 나 돈이 지금 없다. 그래서 내가 생산한 걸 가져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받아왔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현금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현금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을 받아왔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보세요. 그 대가로 상대방인 주식회사 대정산업이 생산한 제품 2,400만 원짜리를 받아왔다. 이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풀 때, 보세요. 요 경우, 이해는 되시죠? 지금 어떤 경우인지? 이 경우, 2번 경우. 자,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화살표. 자, 이 경우에 여러분, 달라. 무슨 경우, 뭐가 다르다고? 자, 내가 어떤 경우야?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인지 정리합니다.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았어. 내 물건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가져갔어. 그런데 현금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상대방이 현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내가 받아왔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르거든요. 어때요? 자, 일단 말로 하면 결론부터 일단 말할게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받아온 거 있지. 받아온 거. 받아온 거의 판매 가격으로 내 수익 금액으로 잡아. 그 판매 금액을.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대방한테서 받아온 그거. 받아온 물건의 판매 가격을 내 총 수익 금액으로 잡아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준 거 있지. 애초에 내가 제일 처음에 판 거.
그 판매한 거의 판매 가격으로 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 그죠? 취지는 여러분 그래. 소득세나 우리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받아온 게 중요하잖아. 내 자산이 법인세 같은 경우 여러분 뭐예요? 거기는 순자산 증가설이지. 물론 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이라는 입장에서 봐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봐. 내가 물건을 팔고 늘어났지? 그지? 내가 뭐가 늘어났어 지금? 내가 생산한 게 2천만 원짜리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2,400만 원짜리를 받아왔죠. 만약에 이 2,400만 원짜리가 시장에서 판다면 2,400만 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2,400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런 경우면 뭐야? 내가 받아온 게 중요하지. 내 재산이 2,400만 원만큼 지금 증가했잖아. 그지? 받아온 게 중요한 거야. 받아온 게 중요한 거야. 수입, 소득세 입장에서는. 그지? 하지만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뭐야?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거 있지. 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 내가 2천만 원짜리 시가를 만들었어. 그렇다면 뭐야? 그 중에 10분의 1은 부가가치로서 부가가치를 내가 창출한 거지. 그러니까 그 200만 원만큼을 징수해서 나라에 내는 거 아니야. 200만 원만큼을. 내가 만들어낸, 내가 판매하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하지. 부가가치세는 내가 어떤 걸 창출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상대방한테 준 만큼을 과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짜리 시가 2천만 원짜리를 상대방한테 줬다면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되는 과세 표준은 내가 준 금액이야. 2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소득세는 그냥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를 받아왔냐 지금. 2,400만 원짜리 받아왔지.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내 그 수익 금액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얼마만큼을 상대방한테 제공했냐. 이게 지금 중요해. 그거의 10분의 1을 내야 되거든. 세금으로. 맞죠? 이게 정리해 봅니다. 소득세. 현금을 받아왔다면 여러분 깔끔해. 현금으로 하면 되는데 현금이 아닌 금전 외의 것을 받는 경우의 총수익 금액이야. 내가 뭘 팔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제일 심플한데 그게 아니라 그 현금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현금 금액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금전 외의 것을 지금 이 문제처럼 물건을 받아왔어. 상대방 회사의 물건. 그 경우에 총수익 금액은 뭐다 여러분? 자, 생산업자로부터 그 생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그 생산업자가 지금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산한 걸 지금 받아온 거 그 말을 한 거야. 그럼 뭐다? 그 경우는 생산업자의 판매 가격을 총수익 금액으로 함. 요거 지금 여러분 소득세에 있는 세법을 지금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생산업자 상대방을 말하는 거야 지금. 상대방의 그 판매 가격. 지금 이 문제라면 뭐다? 2,400만 원이지. 주식회사 대정산업이 생산한 판매 가격 2,400만 원. 내가 받아온 거, 상대방한테서 뺏어온 거, 그 금액, 판매 가격. 그거를 소득세법의 수익 금액으로 한다는 거야. 2,400만 원이지. 부가가치세적으로 보면 뭐예요? 똑같이 내가 뭘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온 게 아니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뭐다? 중요한 게 뭐다? 2,400만 원짜리를 받아왔더라도 그 2,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면 안 돼. 뭘로 한다고? 자신이 이석이가 공급한 내가 상대방한테 준 재화의 시가 얼마야 여러분?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내가 생산한 제품 2천만 원. 시가 2천만 원. 그 2천만 원 해야 돼. 정리됐지? 이런 거는 여러분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돼. 여러분 정리하면 돼. 봐봐요. 지금 여러분 1번에서 소득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6억이라고 했지. 6억. 내가 과세 표준으로 6억을 신고했어. 6천만 원은 따로 받아서 나라에 냈다고 했어 지금. 6억이 매출이야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어때? 정리하면 어때? 이 6억 안에는 이 2번을 판단합니다. 2번 항목을 판단하면 자, 이 2천만 원 있지. 내가 제공한 제품 이 2천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이해되지? 왜? 나는 정상적으로 지금 신고를 했잖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을 내가 제공한 제품의 시가로서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 이 1번에 있는 6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마치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는 거잖아. 1번 6억이.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조정해야겠어? 이거를 소득세로 바꿔줘야 돼.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으로 변환해줘야 된다고. 6억에서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소득세법상 금액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해볼게요. 야 6억 너 일로 와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6억 앉아보세요. 판단하는 거지. 6억 안에 보니까 야, 너 대정산업이랑 그때 물건 주고 받아가지고 물건 팔고 현금 못 받아가지고 물건 받아온 거 있네. 그때 신고 얼마 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말하는 거지 나한테. 어, 맞아요. 저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공한 거에 시가 2천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만큼 징수하고 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봐. 참 잘했다. 틀린 게 아니지. 부가가치세법으로 보면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소득세법 금액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 6억을. 그러니까 야, 그럼 맞아 잘했는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소득세법상 금액이 필요해. 그러면 이 6억은 2천만 원.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소득세법으로 한다면 얼마여야 돼요? 2,400만 원 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차이를 조정한다. 간접법으로 부가가치세법 금액을 소득세법으로 돌려주려면, 고쳐주려면 부가가치세법 안에는 2천만 원만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00만 원만큼을 추가로 더해줘야겠지. 그래야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이 되겠지. 그죠?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되죠?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뭐 아예 뭔가 이해 접근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이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정리해 뒀습니다. 일단 여러분 풀이 과정을 한번 여기 쓸게요. VAT, 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법상 TI 매출액. 여러분 TI는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죠. 뭐 혹시 처음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입니다. VAT는 부가가치세법. 하루가 다르게 글씨를 못 써지고 글씨가 악필이 되고 있습니다. 촉이 좀 없어졌나? 자, 그 펜 촉이. 자,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다? 밑에 적어놨죠.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조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죠? 자, 일단 100만 단위로 쓴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작은 뭐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에 있는 매출액 6억이다. 6억. 6억이다. 그죠? 자, 2번 항목이잖아. 2번 항목. 2번 항목. 금전 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다. 했어.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천만 원을 매출을 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내가 가져온 게 내가 뭘 가져왔느냐가 중요하니까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중요하니까 2,400만 원을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거야. 어때? 400만 원만큼이 총수익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쪽 숫자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400만 원 해주는 거야. 부가가치세법 숫자에 비해서 400만 원만큼 더 크잖아.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짚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2번 됐고요. 3번 봅시다. 3번. 3번 뭐예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한라실업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 회사로부터 판매 장려금 300만 원을 현금 수령했다라는 거야. 판매 장려금은 뭐냐 하면 이제 상대방 한라실업이라는 곳이 나한테 한번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뭐 대표님 잘 있으세요? 뭐 평소에 거래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평소에 우리 뭐 그 좋은 물건을 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판매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 장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려. 뭐 그 우리가 근로장려금도 뭐예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게 근로장려금이잖아. 그지? 어떤 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지? 어떤 걸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쓰는 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물건 잘 주세요 하기 위해서 제 물건도 앞으로 많이 사주시고요. 이렇게 거래하는 거야. 내 것도 팔고 저쪽에서 나한테 팔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물건 많이 사주세요라고 보통 많이 주지. 상대방이 주식회사 한라실업이 와서 내 물건도 앞으로 많이 사가고 앞으로도 나한테도 좋은 거 많이 줘라고 하면서 판매 장려금이라는 아무튼 300만 원을 줬다고 해봐요. 다른 어떤 반대 급부가 없어 지금. 당장 300만 원 줄 거니까 뭘 내놔 이게 아니야. 앞으로 그냥 판매 우리 서로 잘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물건 좀 앞으로 많이 팔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줬어 우리한테.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여러분 소득세법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둘 다 기분이 좋지.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근데 어때요? 소득세법은 이만큼이 쉽게 생각해. 내 재산이 지금 늘었어요 안 늘었어? 늘었잖아. 너무 기분이 좋지. 보통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에서도 기분이 누가 주면은 그냥 뭐 굳이 뭔가 바로 뭘 안 주더라도 바로 뭔가 늘어났어. 내 자산이 늘어났어. 그럼 기분이 좋지. 소득세법에서도 똑같이 사업소득에서 보면 됩니다. 300만 원만큼은 뭐다?
내 마치 매출한 것처럼 표현하면 돼.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도 직접적으로 내가 물건을 이 거래에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장래에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그 대가로 내가 일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매출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내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야. 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사와서 팔거나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그 창출분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팔았어. 그 경우에 내가 그 가치 창출분에 대해서 내는 게 부가가치세법이잖아요. 부가가치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봐봐. 그냥 300만 원 그냥 받아 뭐야 현금으로. 내가 뭘 줬습니까 상대방한테 지금? 아니야. 나중에 물건을 주면 그거 그때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겠지. 지금은 그냥 평소 거래관계 있는 애한테 받은 거야 그냥 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3번을 정리합시다.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300만 원 어때?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법 어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즉 이 300만 원은 1번 600, 1번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6억 안에 들어있어 안 있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아요? 방금 말했잖아. 들어있지 않다니까. 들어있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소득세법으로 숫자를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300만 원만큼을 더해줘야겠지. 그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를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 6억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금. 그지? 하지만 소득세법으로 보자면 이 300만 원만큼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꿔주려면 300만 원만큼을 짠 판매장려금 수령분을 300만 원만큼을 더해줘야 돼. 됐죠? 됐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면 돼요. 자,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4번.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석이 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다. 내가 뭔가 제조하는데 뭐 벽돌이든 뭐 시멘트든 뭐 그런 걸 제조하는데 건축자재를 제조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 근데 내가 시멘트를 만들어. 근데 어딜 보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 굳이 딴 데서 사올 필요 있습니까? 내가 만든 걸 하면 되잖아. 그지? 내가 만든 걸 하면 돼. 그게 바로 여러분 뭐다? 자가소비요. 자가소비. 자가소비는 뭐 불법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해도 돼. 자가소비 해도 돼요. 자가소비 해도 되는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가 800만 원짜리 시멘트를 판매가는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우리 집 수리하는 데 썼어. 자가소비 했어. 자가소비.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소득세 어때? 재고자산이 자가소비야. 자가소비 한다고 하면 자, 판매가 1000만 원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총수익 매출로 봐. 그냥 내가 나한테 판 걸로 본다고. 그리고 원가도 뭐 필요경비 800만 원이지 지금. 원가 800만 원. 이것도 필요경비에 넣어줘요. 이렇게 본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장부에만 잘 기록하기만 하면 돼. 1000만 원만큼이 맞아. 매출이 맞는 걸 본다고. 자가소비도. 알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이 문항이 조금 헷갈려요. 집중해 주세요. 위에 항목하고 위에 2번, 3번하고 약간 달라. 약간. 조금 어려운데 지금 잘 따라와 보세요.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도 자가 공급을 개인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해요. 결국 똑같아. 자가가 나한테 한다는 거고 개인적도 나한테 주든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한테 주든 그냥 이 안에서 소비됐다는 거야.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 공급. 여러분 이 개인적 공급 혹시 들어봤습니까? 간주 공급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준 거는 아닌데 그 공급한 걸로 간주하겠다. 의지한다는 거. 간주랑 의지는 같은 표현이죠. 뭐 그렇게 한 걸로 친다 이런 말이야. 실제는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형식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진비 없잖아. 그냥 그걸 의지할게. 간주, 의제는 뭔가 뒤바뀔 수 없어요. 추정한다하고는 다르잖아. 추정한다는 거는 추정한다와 의지한다의 차이는 여러분 뭐냐면 추정한다라는 거는 뭘로 추정한다라고 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야 아니야 라고 확실한 반증을 가지고 온다면 추정을 아니라 추정 내가 잘못했다 번복할게 라고 할 수 있어. 추정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의지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간주 의제는
야, 이런 경우라면 그냥 그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증할 수 없다고. 반증의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간주 공급은 정확하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공급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 공급하고 똑같이 처리할게 라는 게 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간주 공급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면세 전용이라든가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법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내가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물건을 사와서 세액공제를 받았어. 근데 그거를 면세로 전용했어. 면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어. 그러면 그걸 추징하거든.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개념으로 의제 공급해버린다고. 간주 공급해버린다고.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돼. 그냥 부가가치세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주 공급의 여러 상황인데 이 개인적 공급 있죠. 자가 소비. 이 자가 소비도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간주 공급 사유 중에 하나야. 상대방한테 팔아가지고 상대방한테 판 건 아니지만 내가 소비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뭐야? 내가 매입세 공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 받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세액 공제만 받고 먹고 쉽게 말해서 먹고 튀는 게 된다. 나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자, 방금 말한 거는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개인적 공급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거야. 추징의 개념으로. 과거 받았던 매입세 공제를 토해내게 하는 개념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소득세법에서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고 총수익 금액 이 시가 1,000만 원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뭐야? 개인적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을 해.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 다 소득세법에서도 총수익 금액으로 보고 1,000만 원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개인적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을 합니다. 똑같아. 둘 다 1,000만 원 똑같아. 똑같이 보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니까 1,000만 원 소득세법에서도 총수익 금액으로 1,000만 원을 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공급가액으로 1,000만 원을 봅니다. 차이가 없네? 그럼 차이 조정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넘어가기 쉽죠? 뭐 아니 그렇게 넘어갈 법해요. 그렇게 한다고 뭐 그 막 야 공부를 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충분히 잘하셨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위에 잠깐 지울게요. 자, 함정이 뭐냐 하면 빰빰빰 지금 4번 풀고 있죠. 자, 여러분 1번에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소상 매출 과세 표준이 6억인데 이 6억은 여러분 뭐라고?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지? 물건 팔았으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주잖아. 그죠? 내가 끊어주잖아. 상대방한테. 6억, 보통 6억이라고 하면 6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지? 6천만 원은 나라에 내고, 그지? 상대방은 나한테 6억 6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6억은 내 매출, 6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나라에 낼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뭐다? 이 6억이 이게 중요해.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애초에 줄을 쳐놨던 게 이거야.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전액 TI 발행분이라는 거야.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 이 1,000만 원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게 아니야.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그냥 집에 갖다 쓴 거야. 퇴근하면서. 공장을 돌릴 텐데 퇴근하면서 공장에 시멘트하고 있어가지고 야 집에 좀 보수해야 된다. 한 포대에 내 차에 실어가지고 갔어. 내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어.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잖아. 그죠? 내가 나한테 썼는데. 그지? 자가 소비는 공급으로 의지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돼요. 당연하지. 내가 나한테 쓴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재고자산 자가소비. 제가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서 자가소비를 총수익 금액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주 공급의 하나로 범으로 공급가액의 1,000만 원을 포함합니다. 합니다. 단, 단, 개인적 공급은 TI,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6억은 전부 다 여러분 뭐 전액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6억 안에는 4번 항목인 개인적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있지 않다는 거야. 있지 않다는 거지. 이 6억 안에는 있지 않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법 전체로 보자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한 항목이 있고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발행 면제된 게 있다고, 매출이. 그런데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애야. 이 개인적 공급은. 이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가 6억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에 있는 최종적인 과표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세금 계산서 발행분만 말하고 있다고, 지금 6억이.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만큼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긴 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져온 숫자 있지, 6억. 이 6억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을 가산해 줘야 된다고. 소득세법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 내가 밑에 여러분 그 이해를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상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요거 약식을 뽑아온 거야.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서식 볼 수 있잖아. 서식 어디서든 볼 수 있죠. 홈택스든 어디든 네이버에 쳐도 되고 어디든 나오잖아. 그죠?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거 신고서를 보세요. 그거 있으면 제가 거기서 뽑아온 거예요. 자, 1번 과세 항목, 2번 영세율 항목 이렇게 있어. 1번 과세, 2번 영세율. 매출에 가는 거예요. 일단 영세율 매출은 일단 지금 아니지. 영세율 매출 일단 생각하지 마요. 자, 과세 매출 중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기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지금 이거라는 거야. 6억이라고 돼 있잖아. 6억은 제가 숫자 적은 거고. 지금 6억이라고 하는 게 이 칸에 들어가는 게 6억이다. 이 말이야, 지금. 과세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6억이다. 지금 이 말이야. 밑에 니은 뭐야? 니은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건 지금 이 항목에 상관없죠? 제가 그냥 서식을 다 가져온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 없지. 디귿,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지금 이것도 없지. 지금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니까. 니은과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 이거지. 리을. 기타라고 해서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이라고 있어. 이 간주 공급에 있는 개인적 공급 같은 경우 여기 쓴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된 거야. 얘들은 개인적 공급이니까. 실제 공급이 아니잖아. 공급으로 의제해서 추징을 위해서 야, 부가가치세 내 라고 하는 거지 실제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돼 있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리얼 칸에 있는 거야, 이 1,000만 원은. 그죠? 그러니까 VAT 신고서 상에는 여러분 만약 이 두 항목만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매출은 6억 1,000만 원이겠지. 만약에 다른 게 없다고 하면. 그지?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 숫자가 이 6억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해 줄 게 없겠지. 왜? 소득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서도 자가 소비를 총수익 금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개인적 공급을 의제 공급해서 간주 공급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본다고. 그지? 그래서 조정할 게 없겠지. 만약에 뭐라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 매출 전체 매출액 6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면 조정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가 가져올 숫자가 이거잖아.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분 6억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액 지금 신고서 사항 숫자 6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1,000만 원만큼을 더해줘야 소득세법상 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요 같은 내용을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가능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밀도 높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잠깐 몇 분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거. 자, 2번. 왜 잠깐 헛웃음이 왜 나왔냐면, 제가 이번에 최대한 짧게 끊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총수익 금액만 하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10분이 됐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답답을 한다고 계속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길어지는 거니까 이건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분명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 보상받을 겁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분명히 보상받을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시간 투자해 주세요. 자, 5번 넘어갑니다. 5번. 자, 사업과 관련 없이 컴퓨터를 기증받았다. 뭐 시가 300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거야. 요것도 좀 정리할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 내가 뭐 그 컴퓨터를 만약에 기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사업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뭐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봐. 시멘트 여러 가지 그 과정,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제조업에도 컴퓨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서 내가 어떤 제조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받았어. 사업에 필요한 거, 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를 받았어.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내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야, 너 뭐 하나 남는데 너 줄게 좋은 거다. 너 가져라. 이렇게 받았어. 사업하고는 무관해. 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사업하고는 관련 없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다는 거야.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에서는 뭐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준 이익만 총수익 금액에 산입됩니다. 알겠어요? 밑에 뭐라고 적었어? 만약에 사업 무관한 거를 받아왔다면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야. 여러분 잠깐 기분이 좋았나요? 그럼 사업하고 무관된 걸 받은 거는 과세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줬어. 그럼 그 대상은 내가 받는 내가 뭘 내야겠어? 증여세를 내야겠지. 증여를 받았잖아. 기분이 좋지? 그래서 그걸 낸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사업하고 관련된 걸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마치 매출이 일어난 거하고 비슷해.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 그냥 넣어서 신고하라는 거야. 사업과 관련이 됐다면. 근데 사업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가 살다가 만난 친구가 나한테 줬어. 그거는 뭐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 증여세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0만 원짜리니까 뭐 누가 컴퓨터 사줬다고 이걸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 크다고 해봐. 누군가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300억짜리 컴퓨터는 그런가? 300억짜리 뭐 건물을 줬는데 그게 사업하고 관련된 거다. 그럼 그거는 사업소득이겠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돼.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무관하게 그냥 내가 받은 거야. 아는 사람이 줬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줬대. 그럼 그건 증여세 대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말했던 거 논리 생각해봐요. 똑같이 여러분 판매 잔고금 위에 그냥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포함됐어 안 됐어? 대상이 아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내가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누군가한테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누가 나한테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게 없지. XX.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어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얘는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매출이 아니야. 그죠? 하지만 소득세법은 뭐예요? 소득세법은 어떻게 돼? 이것도 중요해. 사업과 관련이 됐다면 이 300만 원만큼을 지금 더해줘야겠지? 그지? 왜? 그건 사업소득금액 맞잖아. 근데 뭐야? 사업 무관이라 그랬잖아. 사업과 관련 없대. 그럼 그건 뭐야? 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로 과세할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에서는 얘를 터치하지 않는다고. 사업과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번. 사업 무관. 사업하고 관련 없는 자산 수준 이익은 여러분 뭐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소득세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 아니죠. 지금 정리했지? 그러니까 이 조정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점만 찍는 거야. 없어. 됐죠? 자, 정리했고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뭐냐 하면 밑에 여러분 제가 여기 참고라고 했죠.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정리했지? 부가가치세는 내가 그냥 사업과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그냥 기증받은 거는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없어. 매출세액이 아니야. 매출 대상이 아니야. 소득세는 정리하면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를 공짜로 받았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그건 소득세가 아니고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증여세 대상이에요. 자, 그럼 내가 법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 이거 정리합시다. 여러분, 법인세에서는 어때? 사업 관련 여부하고 상관없어. 그냥 자산 수준 이익이라면 모두 입금 항목이에요. 사업 관련해서 받았든 사업 관련하지 않고 받았든 똑같이 그냥 법인세로 과세한다고 입금으로. 왜? 법인세는 여러분 순자산 증가설이지.
사업이 관련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만약에 300억짜리 땅을 받았어, 법인이. 그럼 300억만큼 자산이 증가했잖아. 법인의 자산이 증가했잖아. 그만큼 그냥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냥 법인세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 뭐랄까 사상이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개념이 달라서 그래. 정리합시다. 법인세는 사업 관련했든 무관이든 관련이 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뭐다? 그 증가한 만큼을 자산수중이익이라는 입금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 아, 5번까지 정리했죠. 이제 마지막 6번을 봅니다. 6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로 인한 연체이자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출채권이 뭐예요? 우리 회계 많이 했죠? 내가 물건을 팔았어. 현금을 바로 받는 경우가 아니고 외상으로 상대방이 사갔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가 생겨요? 매출채권이라는 권리가 생겨. 나중에 야, 너 돈 갚을 때 됐는데 왜 안 가져와? 돈 가져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야. 너 이거 매출채권 안 보이냐? 너 옛날에 나한테 물건 사간 거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게 매출채권이에요. 그죠?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이죠, 자산. 그 매출 채권을 자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받을 때가 됐어. 전화했어. 야, 너 돈 안 주냐? 아, 상대방이 말한 거지. 아, 요즘 좀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약서 같은 게 있다고 해봐. 야, 그래? 알았어. 뭐 앞으로 계속 거래할 거니까 사정이 안 좋다니까. 근데 뭐다? 네가 늦게 준다면 우리가 저 약속한 거 약속한 대로 늦게 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 쪽으로 조금 더 내놔라고 하는 거야. 이자를 내놔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상에 만약에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했다고 해봐. 다음 달 말까지 갚겠다. 그리고 밑에 계약이 돼 있는 거지. 만약에 늦어지면 늦는 하루당 만약에 100만 원씩 주겠다. 너무 가혹한가요? 일주일 늦을 때마다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그 원래 있던 매출 1억하고는 별개로 늦은 거에 대한 벌금조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하고 늦었으니까 미안하니까 1억을 구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단 몇백만 원이 있는데 늦어진 거에 대한 페널티로 우리끼리 약속한 대로 100만 원을 연체에 대한 이자 쪽으로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내가 받은 경우야 지금. 알았어요? 알겠죠? 이해가 되죠 일단? 매출 채권의 지연 회수로 인한 연체 이자 100만 원을 수령했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일단 정리해 결론부터 보고 갑시다. 소득세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 경우에 이거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넣습니다. 결국 그냥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을 늦었다고 받고 일주일 지나서 1억을 받았어. 그럼 결국 나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1억 100만 원을 받은 거지. 늦지 않았다면 매출액이 1억이었을 거야. 자금 회수가 늦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원래 기한보다 조금 늦어져서 난 100만 원을 더 받았죠? 그 100만 원 받은 것도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냥 1억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 것처럼 보라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1억 100만 원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1억 100만 원을. 이게 결론이에요. 아,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내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 부가가치세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든 어디서 사왔든 내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그지? 내가 1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내가 만들었어. 어? 만들어서 팔았어. 1억짜리를. 그러면 내가 뭐 일단 공제 이런 거 빼고 그럼 10%만큼은 세금으로 내잖아. 그지? 내가 1억짜리만큼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10%만큼은 내가 만들어낸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잖아. 근데 자금 회수는 내가 돈을 그 물건을 팔고 돈을 좀 늦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증가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늦은 거에 대한 상호 간에 그냥 약속상 페널티로 내가 돈을 더 받는 거일 뿐이지. 내가 돈을 늦게 받는다고 내가 애초에 만들었던 그 물건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 100만 원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이 사례에서. 연체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법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6번. 매출채권 지연회수 연체이자 어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 금액이 아니야. 그러니까 6억에 들어가 있지 않지. 그지?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 들어간다 했잖아. 그지? 마치 처음부터 1억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잖아. 소득세법에서는. 그지? 결과적으로 내 재산이 늘어나서 이 물건을 팔아서 결국 내 금액이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소득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뭐다? 소득세법으로 바꿔주려면 100만 원만큼을 더해줘야 된다. 그죠? 이제 물건 정리 다 됐습니다. 6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각각 항목들을 다 조정했지 지금?
결국 총 수익 금액은 얼마라는 소리야? 6억 1,800만 원이 됐습니다. 물음 1번 중에 일부를 지금 푼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총 수익 금액까지 다 했어, 지금. 끝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지금 이 6번 같은 경우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봐. 매출 채권의 지연 회수, 늦게 돈을 받음으로 해서 이름에 이자라고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1억 물건을 팔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 늦어져서 100만 원만큼을 연체 이자 쪼로, 연체 이자 명목으로 더 받았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 마치 처음부터 1억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 거하고 똑같이 1억 100만 원을 매출로 잡으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풀었잖아.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자, 따라와봐요. 생각을 따라와봐. 이자? 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기타, 뭐 사업, 뭐 연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자니까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타당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샤프한 거예요. 똑똑한 그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세법상 약속입니다. 내가 늦어진 거에 대한 걸로 받은 거니까 연체 이자 이름 자체가 이자에 붙어 있으니까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야 그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내 사업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체 이자도 그냥 뭐 일부일 거니까 금액도 그냥 원래 물건 판매하는 그걸로 봐서 처리하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했다고 세법에서.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넣자 이거야. 지연 이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여러분 밑에 단이라고 있어요. 이거 읽어봐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지만 단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때 연체이자 수령액은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1억 원어치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았어. 아까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해봐. 그런데 올 다음 달 말까지 받기로 했었는데 찾아갔어. 야, 돈 내놔라. 1억 내놔 하니까 상대방이 잠깐 앉아보세요. 이러지 말고 앉아보세요. 이런 거야. 앉았어. 말하는 거야. 저희가 지금 너무 사정이 안 좋은데 진짜 한두 달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금 받을 게 우리도 있는데 막 이렇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 그럼 우리가 딜을 하는 거지. 야, 그럼 애초에 일단 내가 너한테 1억 받을 거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외상 매출금이잖아. 나한테는. 매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외상 매출금으로 얘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건데 야,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계약을 새로 하자. 네가 나한테 1억만큼 나한테 빌려간 걸로 해서 매 이자를 뭐 2달, 3달 그러면 그 3달 후라고 하고 3달 동안 이자를 나한테 줘. 그렇게 계약을 지금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냥 매출 채권인 상태로 뭐 세워라 내워라 오늘 내일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야, 그렇게 할 거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자. 이자 며칠분에 대한 이자도 네가 나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전환을 하자. 외상 매출을 주는 거를 돈이란 금액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바꾸자. 계약을 새로 하자. 소비대차로.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 경우야. 원래는 외상 매출금이었죠. 1억짜리 물건을 판 그 대금을 받는 거였어. 나는. 근데 뭐다? 소비대차는 여러분 동일한 거를 숫자를 다른 경제적 실질을 가진 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전환하겠다고. 소비.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돈을 빌려준 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매출 채권. 내 입장에서는 원래 매출 채권이겠지. 자산이. 매출 채권이라고 자산으로 떠 있었을 거야. 차변에. 그죠? 자산. 대차 대조표에 매출 채권이라는 걸로.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될 돈. 매출 채권인데 그걸 아예 뭘로 바꾼다고? 대여금. 그죠? 대여금이라는 항목.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대여금 똑같이 봅니다. 근데 대여금,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대여금이에요. 상대방한테 대여해 준 거야. 반대로 내가 빌린 거는 차입금이죠. 차입금. 내가 상대방한테 빌려준 거니까 자산이야. 그지? 대여금으로 전환되는 거야. 원래는 매출 채권 1억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대여금 1억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이자도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지. 그지? 대여금으로 바꿨어.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실질이 바뀐 거야.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바뀐 거야. 서로 계약서를 새로 썼지. 그 경우에 100만 원을 만약에 받았어. 그렇다면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이 아니야, 이제. 이건 이자소득이야. 이자소득이에요. 왜? 이게 바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그 세법전에, 소득세법전에 보면 그 이자소득 쪽을 보면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가 이 상대방한테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걸로 바꿨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대여업을 하는 거예요? 금융업, 대부업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나는 계속 시멘트를 만드는 제조업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이 거래처가 워낙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이제 따로 요 1억짜리 그 내가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마치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서 이자 그냥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업종을 바꾼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부업종으로 대여업을 추가하고 대부업을 추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일시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영업으로 하는 거는 야 내가 돈 빌려드립니다. 오세요. 이런 거 이게 영업이잖아. 이자 상 저쪽에 저기 있는 대부업체보다 이자를 싸게 받겠습니다. 저한테 돈 빌려가세요. 이게 영업이야 영업.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겠지. 그 경우에는 뭐야? 내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내가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야. 왜? 나는 그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하지만 뭐야? 나는 이자를 받는 건 내 주 업종이 아니야. 영업이 아니야. 그냥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비영업 대금을 상대방한테 빌려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자가 이익일 거 아니야. 내가 1억을 빌려주고 100만 원만큼 이자니까 1억에 대한 이익이 100만 원이겠지? 그게 그냥 이자라는 거잖아. 그게 세법적인 표현으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다? 내가 영업으로 한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야. 이자를 받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한다면, 영업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맞아.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겠지. 내가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멘트를 1억씩 팔고 그 돈을 못 받아서 중간에 소비대차로 전환했어. 비영업 대금을 빌려주고 100만 원만큼 소소한 이익을 받았다. 그거는 뭐다?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면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6번에서 매출 채권의 지원 횟수로 인한 연체이자 100만 원을 수령했다. 단 이 100만 원은 원래 그 외상 매출금 1억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후에 받은 이자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겠어, 이 문제? 그렇지. 6번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이 아니지. 점이지. 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늦어서 받는 연체 이자에 대해서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소비대차로 전환돼서 소득세에서도 처음에는 얘를 내가 그 제조업을 팔아서 받았어야 될 돈인데 그거에 대해 중간에 소비대차로 전환을 해서 그 후에 아예 이제 내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비영업 대금을 빌려준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면 얘는 뭐다? 이자 소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업 소득은 아니잖아. 그죠? 그 경우라면 사업 소득이 아니니까 조정할 게 없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은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6억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신고할 때 들어가 있지 않았고 지금 구하는 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구하고 있는 단계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은 맞아. 만약에 소비대차로 전환됐어도 무슨 소득세? 이자 소득세 대상인 거지. 사업소득세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점이 될 거야. 이해되죠? 이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가로. 자, 말씀드렸죠? 제가 한 회차를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고 저런 케이스가 있고 여기 막 법인세는 이렇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만약에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한 회차를 공부하면서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2회독, 3회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 쉬었다 갈 겁니다. 이미 90분이 지났습니다. 자, 원래 한 강의당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끊으면 너무 맥이 끊어진 느낌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우리 무릎 1번 안에 아직 있어. 무릎 1번 안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6억 1,800만 원 찾는 것까지 우리는 했어요, 지금. 6억 1,800만 원 요거 있죠, 요 숫자. 여기까지 지금 했어. 잠깐 쉬었다가 필요경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